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읽을 책은요, 한나 아렌트의 어두운 시대의 삶이란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한나 아렌트에 관련된 짤막한 이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위키백과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1906년 10월 14일부터 1975년 12월 4일까지 생존했던 분이고, 독일 출신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작가, 정치 이론가입니다. 종종 정치 철학자로 평가되지만 아렌트 자신은 항상 철학은 단독자인 인간에 관심을 갖는다는 이유로 그러한 호칭을 거절했고, 대신에 자신의 호칭을 정치 이론가로 묘사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업적이 한 인간이 아닌 인류가 지구에 살며 세계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헌은 20세기와 21세기 정치 이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돼 있고, 개인적으로는 하이데거와 카를 야스퍼스의 지도를 받았는데, 특히 나치에 협력했던 하이데거와는 길고 아주 산발적인 애정관계, 심지어는 불륜관계였다라고 평을 받기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요, 역사 비평사에서 나온 그리 길지 않은 책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5번 정도 읽기를 하면 끝날 것 같은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미국 작가인 N.C. 헬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네, 이 책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맨 첫 장은요, 총 지금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5번 정도에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1961부터 196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10쪽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우리라고 즐겨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 한나 아렌트, 요아임 페스트와의 인터뷰, 1964년. 아돌프 히틀러의 최종 해결책 집행에 기여한 전직 나치 친위대 장교로 오랜 도피 생활 끝에 체포된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에 관해 한나 아렌트가 책 한 권 분량의 긴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책에 대한 세상의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공격해댔다. 그녀는 자신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가 출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인 카를 야스퍼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심지어 공격거리를 찾아 내 과거를 샅샅이 뒤지기까지 했다. 명예훼손 반대 동맹을 포함한 유대인 단체들, 그녀가 자주 기고를 했던 영향력 있는 잡지의 편집인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녀에게 생활비를 벌게 해주었던 대학의 동료 교수들, 그리고 그녀가 인생의 모든 시기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이 일제히 아이히만에 대한 그녀의 견해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존재인 아이히만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몹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가 나치 시대 유럽의 유대 지도자들, 그들 중 상당수는 아직 생존해 있었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을 거의 예외 없이 아이히만에게 협조하여 동료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나 트레블링카 그리고 첼름노로 보낸 원흉이라고 묘사한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영민하고 창의적이며 휴머니즘이 넘치는 정치 사상가로 칭송받았던 아렌트는 이제 오만하고 무지하며 비정한 인물인 아이히만에게 속은 얼치기이자 이스라엘의 적 그리고 자기 증오에 빠진 유대인으로 공격받기에 이르렀다.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포장 없이 단순히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게 한나 아렌트의 말입니다. 제가 여성분의 목소리를 흉내내기가 좀 힘들어서 이 책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최대한 여성의 목소리를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포장 없이 단순히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열렬한 지지자였던 메리 맥카시에게 쓴 편지에서 아렌트는 이렇게 주장했다. 하지만 아렌트가 쓴 책이 문제가 된 것은 평범한 남자와 여자가 개인적인 증오나 극단적인 이념이 아니라 단지 중상계층의 소박한 야망과 공감 능력의 부족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나치가 운영하는 멸절수용소에 기계를 작동시켰으며 희생자들도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자 스스로를 속이고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그녀의 이론 때문이었다. 책은 미국 지식인 사회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최고조에 달했던 그녀의 명성은 치명상을 입었고 그녀의 전설은 다시 읽겠습니다. 그녀의 전설에 아문이 드리워졌다. 1961년 4월 11일 세상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마련된 임시법정에서 아이히만의 재판이 열리던 날 한나 아렌트는 기자석에 앉아 있었다. 이스라엘은 수립된 지 이제 불과 13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였다. 이스라엘에는 이 역사적 재판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수용할 만큼 큰 법정이 없었다. 결국 재판은 새로 생긴 공연장인 민중의 전당에서 열렸다. 하지만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중의 전당으로도 재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처음으로 재판이 열리는 날 36개국에서 날아온 700명의 기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정치가들과 명망가들, 법학자들, 이스라엘 시민들, 유럽 각국의 멸절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악명 높은 나치 당원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법정으로 몰려들었다. 아렌트는 매거진 더 뉴요커에 할당된 기자석에 앉아 있었다. 아렌트의 옆에는 이스라엘에서 자란 그녀의 사촌 조카 에드너 브록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때 서로 소원하게 지냈던 두 사람은 벌써 며칠째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아렌트 주변에는 전직 종군 기자 출신인 애틀랜틱 머슬리의 마사 겔혼이 마주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고 미국의 유대어 잡지인 주이시 데일리 포워드에 고용된 엘리 위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기자석에는 뉴욕타임스, 슈피겔, 워싱턴 포스트 등의 기자들과 함께 리버풀 출신의 전 영국 육군 부법무감 로드 러셀과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휴 트레버 로퍼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런던 선데이 타임즈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법정 바닥에는 각국의 시청자들을 위해 재판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거나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기 위한 케이블과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진술 내용들은 매일같이 기록되어 독자들의 손에 전달되었다. 나중에 아렌트를 비판한 사람들은 그녀가 실제 법정에는 몇 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비디오 테이프와 진술서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녀는 모두 5달에 걸쳐 진행된 재판 기간 중 5, 6주 동안만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재판을 취재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직 텔레비전만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주심 판사가 아이히만의 기소장을 낭독했다. 죄목은 15가지에 달했다. 이 반유대적일 뿐만 아니라 반인류적인 범죄들에는 1938년 11월에 자행된 야만적인 크리스탈 나흐트 프로그램을 필두로 1938년에서 1945년까지 아이히만이 독일과 주축국들 그리고 독일에 점령당한 나라들에 살고 있던 무수한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강제 이주와 학살의 범죄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여기 지금 방금 언급됐던 크리스탈 나흐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8년 11월 9일 나치 대원들이 독일 전역에 수만 개에 달하는 유대인 가게를 약탈하고 250여 개의 유대교 사원에 방화를 한 사건이었다. 밤새 파괴된 유리창과 파편들이 수정처럼 반짝거리며 거리를 가득 메웠다고 해서 수정의 밤이라고 불렀다. 네, 크리스탈은 그럼 수정이고요. 그 나흐트가 밤이란 뜻의 독일어 혹은 오스트리아. 그래서 모차르트 작품 중에서 아이네 클라인의 나하트 무지크, 그럴 때 나하트가 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축국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축국은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국에 대항하여 싸웠던 나라들, 즉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을 주축국이라 합니다. 기소문에는 아이만과 다른 일당들이 대량 살상의 목적으로 만든 강제 수용소 명단과 그곳에 보내진 유대인들의 대략적인 숫자, 그리고 수용소가 운영된 기간 등이 열거되어 있었다. 기소문 낭독이 끝나갈 무렵 기소 내용을 이해했는지 질문을 받은 아이만은 재판 시작 뒤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네,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독일어로 짤막하게 답변한 아이만은 곧이어 기소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자신은 무죄라고 답변했다. 아이만 재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거의 병적일 정도였다. 오늘날의 오제이 심슨 재판에 비견될 만큼 사람들은 아이만 재판에 열광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수백 명의 전직 나치 장교들이 각국의 우익 정부들과 파시스트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 각지에 숨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이히만과 악명 높은 그의 보스들, 가로 열고 하인리 힘너가 지휘하는 불법 무장단체로 유럽 내 유대인들의 완전 말살이라는 히틀러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나치 친위대 고급 장교들, 가로 닫고는 실종되거나 혹은 살해되었으며 힘너의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 인해 1945년과 1946년에 열린 역사적인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이들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신세를 면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남녀와 어린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대량 학살에 대한 뉘른베르크는 물론 뒤이어 설치된 각종 재판소에서도 철저한 사실 규명 및 법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마련된 재판정에 아이히만을 앉혀놓는 데 성공했고, 또한 최초로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듣는 자리까지 마련함으로써 드디어 유대인 학살의 전모를 밝힐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막 출범한 젊은 국가인 이스라엘은 적어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1년 전인 1960년 5월에 이스라엘 비밀 정보국이 벌인 한편의 드라마 같은 작전 때문이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의 한 은신처에 숨어 지내던 아이히만에게 접근하여 진정제를 주사한 뒤 예루살렘으로 납치하는 매우 극적이면서도 초법적인 작전을 수행했는데, 이에 대해 전 세계 여론은 환호하는 측과 비난하는 측으로 나뉘어 재판이 열리기 몇 달 전부터 열띤 토론을 벌여왔던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히만의 재판이 아렌트를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결정적인 이유는 높이 솟은 판사석 바로 아래 신변 보호를 위해 사방을 방탄 유리로 에워싸서 만든 피고석에 앉아있는 아이히만의 미스테리한 이미지 때문이었다. 마른 몸매에 머리는 벗겨지고 안경을 쓴 아이히만은 감기라도 걸렸는지 코를 연신 훌쩍이고 있었다. 꼭 담은 얇은 입술 때문에 약간 고집스럽게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칭 지배자 민족의 대표라기보다는 아렌트가 카를 야스페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적절하게 묘사한 것처럼 감기에 걸린 유령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의 유대인 담당 과장이자 힘러가 지휘하는 잔혹한 나치 전위대에서 중간 간부인 중령으로 근무했던 아이히만은 1960년대 초 전 세계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던 악명 높은 지명 수배범이었다.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의 언론에서는 아이히만을 피해 굶주린 괴물이자 나치가 자행한 전무후무한 대학살을 완곡하게 부르는 표현인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앞장서 입안하고 실행한 인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히만에 대한 이런 시각은 뒤에 아렌트와 다른 사람들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 초기에는 사람들이 빈혈 환자처럼 보이는 아이히만을 사악한 악마로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데다 백큐ම් 정유 회사의 방문 판매 사원으로도 성공하지 못했던 아이히만을 유복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문제였다고 기록했다. 물론 여기에는 이견이 있다. 베티나 슈탕네트라는 독일 역사학자가 아이히만의 집안이 중산층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골칫거리하는 아이히만의 이미지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아이히만은 그를 신문했던 이스라엘 조사관에게 자신이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1년 전인 1932년에 독일 나치당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평소에 가족끼리 알고 지내던 한 저명한 나치 당원의 권유 말고도 특별한 입당 이유가 다시 읽겠습니다. 평소에 가족끼리 알고 지내던 한 저명한 나치 당원의 권유 말고는 특별한 입당 이유가 없었다. 나치당 합류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히만이 판매 사원에서 회고되자 입당을 권유했던 에른스트 칼덴 브루너는 그에게 유급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다. 보안 경찰 내 엘리트 친위 부대원 자리였다. 친위 부대원이 된 아이히만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자신이 복잡한 행정적인 문제의 조율과 같은 대규모 관료 조직 생활에 필요한 재능을 타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1930년대 말에 게슈타포의 수장이었던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와 하인리 힘너의 눈에 든 아이히만은 친위부대 내 별 볼 일 없는 자리에서 독일과 중부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폴란드의 강제 수용소와 멸절 수용소로 실어 나르는 수송망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책임자로 승진한다. 나치가 임명한 현지 유대인 평의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진 희생자들이 두고 떠난 막대한 현금과 재산들을 분류하여 베를린으로 보내는 것도 그의 임무였다. 1945년 미군에 체포되었지만 가명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포로 수용소를 빠져나온 아이히만은 독일 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허름한 시골집에서 막을 내리기까지 장장 13년 동안 도피 행각을 이어나갔다.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한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에서 유압기술자, 토끼 사육사, 세탁업자, 정비공,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로 10년간 살았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도피 중인 다른 나치 전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과거의 위협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또한 그가 1952년 독일에서 불러들인 아내와 자식들이 여전히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도 문제였다. 이를 단서로 끈질긴 조사를 펼친 이스라엘 비밀정보국은 리카르도 클레멘트가 아이히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를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로 납치하여 방탄유리로 에워싼 법정 피고석에 앉힐 수 있었다. 나는 기꺼이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500만 유대인을 처리한 내 인생이 더없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아이만이 과거 그의 나치 부하와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내용이 재판이 열리기 직전 라이프 매거진에 보도되었고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도 알려졌다. 폴란드 태생의 이스라엘 검사인 기돈 하우스너가 기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이히만은 반도덕적인 괴물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아렌트와 다른 많은 기자들을 기다리며 아이히만의 모습을 살펴본 마사 겔 호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어떻게 저렇게 가느다란 목과 좁은 어깨 그리고 심기할 정도로 파충류를 닮은 눈을 가진 조그만 남자가 그런 상상하기 힘든 일을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계획적으로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인가. 아렌트는 그런 의문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였다. 그의 몸 54대가 된 아담한키의 아렌트는 끊임없이 피워대는 줄담배와 왕성한 저술 활동으로 잘 알려진 지식인이었다. 독일 사회에 동화된 중산 계층 유대인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독일 문학과 고대 그리스어는 물론 고대 및 현대 철학 분야에서도 친구이자 스승인 카를 야스퍼스와 카리스마 넘치는 마르틴 하이데거 같은 바이마르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지도하에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일찍부터 나치의 위험성을 간파한 그녀는 1933년 파리로 도피했으며 나중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비유대계 독일인 하인리 블리허와 결혼해 함께 뉴욕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아렌트는 한스 모겐소, 한스 요나스, 폴 틸리히, 라이오넬 및 다이애나 트릴링 부부, 알프레드 케이진, 로버트 로웰, 메리 맥카시 같은 저명한 지식인 친구들과 유쾌한 토론을 벌이며 한가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활발한 집필 활동으로 구겐하임 펠로우십과 1952년입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자유시가 수여하는 레싱상 1959년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를 세상에 가장 널리 알리고 또 존경받게 만든 작품은 1951년에 출간된 전체주의의 기원이었다. 정치사를 다룬 이 위대한 역작에서 그녀는 20세기에 나타난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라는 두 전체주의 체제의 발흥을 추적해서 연구한 한편 이런 전체주의 체제를 만든 사람들과 그들 밑에서 기꺼이 살인공장을 운영했던 사람들의 동기를 분석했다. 아렌트는 이런 사람들과 그들의 목적에 대해 임마누엘 칸트가 만든 용어를 이용하여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인간을 단지 체제 유지를 위한 군인이나 살인공장의 희생물로만 바라보고 각자의 개성을 잉여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처음부터 아이만 재판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더 뉴요커지에 접근했다. 그녀는 자신이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던 나치 폭력배들 중 한 명에게 어떤 정의의 벌이 내려질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했다. 중간에 설명이 있어서 읽겠습니다. 나치 폭력배들 다음에 전체주의의 기원에 묘사된 대로 대의를 위한 역할을 맡기를 열망하는 개탄스러운 대중사회 인간들이자 파편화된 사회에 고립된 개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찍이 독일을 떠났는지 그리고 내가 나치 정권에 대해 직접 경험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 잊지 마세요. 그녀는 카를 야스퍼스에게 편지를 보내 더 뉴요커의 특파원으로
아이만 재판을 취재하고 싶다는 자신의 열망을 털어놓았다. 스위스에 살고 있던 노 철학자는 즉각 의구심을 가득 담은 경고의 회신을 그녀에게 보내왔다. 아이만 재판을 지켜보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이요. 재판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요. 그는 피고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버리는 상황을 맞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수리도 영리한 사냥꾼의 손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잠시 몸을 움츠리고 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잠시 몸을 움츠리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 반유대주의 세력이 순교자를 얻을 수도 있었다. 야스퍼스는 이제 막 탄생한 힘없는 이스라엘이 납치와 재판에 따른 후폭풍으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법적 논쟁으로 인해 인간의 단순한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듣게 될 말들이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분노하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재판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야스퍼스의 의구심에 충분히 공감했다. 하지만 아렌트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만약 이스라엘로 가서 이 걸어다니는 재앙거리, 가로 열고 아이만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렌트는 미국과 유럽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유명 인사였다. 그녀는 오랜 친구이자 독일 시온주의자 연맹의 전 의장인 쿠르트 블레멘펠트, 사촌 조카인 에드너 브록의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다. 그녀와 블루멘펠트는 아이히만 재판의 주심 판사인 모세 랜도와도 사적인 만찬을 가졌다. 독일 판사들 중에 최고이며 경이로운 사람으로 불리던 랜도 판사는 지금껏 기자들과는 만남을 회피하던 인물이었다. 아렌트는 당시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었던 골다 메이어와 늦은 밤까지 자리를 함께하고 자신이 존중에 맞지 않던 미국 헌법처럼 이스라엘도 정교 분리 및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아렌트는 자신이 아이만 재판을 통해 도덕적 원칙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아이만 납치나 당시 논란이 많았던 독일인 전범에 대한 이스라엘의 재판권 같은 문제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그녀가 단 하나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아이만 재판에 대한 데이비드 벤 구리온 이스라엘 수상의 생각이었다. 당시 벤 구리온은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아이만 재판이 세 가지 목적, 가로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적 아래 진행되는 여론 형성용 재판이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녔다. 네, 그래서 중간에 설명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세 가지 목적의 다음에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 전쟁 범죄보다도 잔혹했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 그가 나치의 제자들이라고 규정한 이웃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늦게 태어나서 히틀러를 알지 못하지만 최근 2차례 국지전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가 나치 학정에 좀 더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한 이유를 알려주는 것. 이게 지금 세 가지 목적이라고 설명해 놨네요. 아렌트가 우려한 것은 벤 구리온의 재판 목적 말고도 더 있었다. 그녀는 야스퍼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행히 재판이 잘 진행되더라도 걱정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아이만이 유대인을 원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과 유대인 학살이 가능했던 데는 유대인 스스로도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설명이 있습니다. 아이만이 유대인을 원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 다음에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벤 구리온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는 재앙처럼 생각하는 시온주의자들의
선전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좀 글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유대인 학살을 방조하거나 도운 유대인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아렌트뿐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벤 구리온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왔는데 유대인을 항거불능의 불쌍한 희생자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 밖의 점에 대해선 아렌트는 물론 야스퍼스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아히만은 놀랄 정도로 교활한 방어 논리를 준비했지만 변론을 먼저 시작한 것은 검찰 측이었고 그들의 주장은 아렌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화려한 수식어들로 무장되어 있었다. 아히만을 세상에서 가장 섬뜩한 인물로 묘사하기 위해 동원된 각종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하우스너 검사의 변론 요지는 단순했다. 하우스너는 피고가 이집트의 파라오 시대로부터 시작되어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무장할 권리를 갖춘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가 세워진 작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유대인을 파괴하고 학살하여 종국에는 멸망시키기를 꿈꾸어온 잔인하고 광적인 반유대주의자들의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네, 중간에 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좀 복잡해졌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가 세워진 작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있겠습니다. 아렌트는 이런 주장이 자신과 같은 해외 거주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술책이라고 붕괴했다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록 아히만이 직접 학살을 저지른 주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나치 친위 부대의 유대인 담당과 책임자로서 유대인 소멸계획의 집행 책임자였던 아히만이 징기스칸과 아틸라 더 훈 그리고 이반 더 테러블처럼 야망과 폭력의 음울한 상징과도 같은 역사적 인물보다 더 개탄스러운 만행을 유대인들에게 자행했다고 일갈했다. 네, 여기서 지금 생소한 용어가요. 아틸라 더 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럽을 정복한 훈족의 지도자로 유럽인들에게는 공포의 대명사로 불린 인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반 더 테러블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역사상 최대의 폭군으로 불리는 이반 4세의 별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순간에 어쩌면 아히만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의자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량 살육을 저지른 살인자였다. 하우스너는 이렇게 선언했다. 가스실을 작동시킨 것은 그의 명령이었다. 그가 전화기를 집어들면 철도 차량이 죽음의 수용소를 향해서 출발했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살인 재주를 부리는 새로운 종류의 학살자였다. 하우스너는 아히이만을 20세기가 낳은 책상 뒤의 살인자로 부르며 그를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악마 같은 존재로 부각시켰다. 여기 지금 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하우스너의 장명이었지만 지금 책상 뒤의 살인자란 게 하우스너의 장명이었지만 뒤에 아렌트가 붙인 것으로 오해받기도 했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우스너는 대서양에서 에게의 연안에 이르는 모든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으며 자신의 변론을 마쳤다. 뒤에 아렌트는 그가 반유대주의라는 괴물을 소환하여 한껏 과장함으로써 그의 주인, 즉 벤구리온 수상에게 최고의 충성심을 보여줬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경멸 어린 투로 묘사했다. 하우스너의 증거는 광범위하고 매우 자세했지만 상당수는 요점을 벗어난 것들이었다. 아히만이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살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부족했다. 피고는 자신이 유럽 6개국에서 이루어진 유대인 수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늦어도 1942년쯤에는 자신이 수송을 명령했던 사람들의 운명을 알게 되었다는 분명한 암시와 함께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동부 유럽에 있는 살인 수용소들을 직접 방문한 사실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정책 결정이나 수용소 운영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부인했다. 피고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던 하우스만은 뉘른베르크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수천 건의 서류들과 선서를 받은 증언을 활용했다. 하우스너는 아이만이 과거에 유대인에게 개인적인 폭력과 보복을 행사한 사례를 확보하여 그가 반유대주의 이념의 신봉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길 희망했다. 하지만 하우스만의 의도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달성되었다. 봐야 할 서류들은 점점 늘어만 갔고 해석의 여지도 너무 많았다. 뉘른베르크에서 이루어진 증언들도 신빙성이 떨어졌다. 아이만이 없는 상태에서 열린 재판이었기 때문에 체포된 그의 동료들이 모든 죄를 아이만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무죄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5월 1일을 기점으로 하우스너는 아렌트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새로운 방안을 시도했다. 거의 100명에 이르는 나치 멸절 수용소 생존자들을 증언대로 불러낸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고령이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들의 생생한 증언 덕분에 강제 행군과 기아, 독가스와 대량 사륙 같은 나치 일당이 그들의 인질과 먹잇감에게 자행한 정신적 육체적 만행이 문명사회 시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긴 했다. 하지만 그들 중 전쟁 기간 동안 아이만을 직접 보거나 그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이만에게 불리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에 따르면 66차례의 재판 기일 동안 계속된 그들의 증언은 실제 재판에는 어떤 분명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벤구리온의 3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모두 도움이 되었다. 그들의 증언으로 나치 일당이 유럽의 유대인에게 저지른 범죄의 기록이 만들어졌고 저항이 헛된 일이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혀졌다. 또 아렌트가 야스퍼스에게 쓴 편지에서 불평한 대로 그들은 전 세계 유대인이 순한 양처럼 스스로를 학살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하우스너는 두 번째 사실을 어떻게든 입증하려는 듯 많은 노인들에게 나치와 맞서 싸우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흐느끼는 증인들도 그의 질문을 피해가지 못했다. 아렌트는 분노했다. 그녀는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이렇게 썼다. 검사가 저항운동을 전개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인에게 반복해서 던진 왜 당신은 저항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은 재판의 실체적인 배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게 들리겠지만 실제는 묻지 않은 질문. 뒤에 이것을 물은 아렌트를 큰 공구에 빠뜨린 왜 독일이 점령한 지역의 저명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치 일당에 협력했는가라는 질문을 가리키는 위장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네, 글이 제가 여성 톤으로 읽는 것도 문제였고요. 실제는 묻지 않은 질문. 이 부분에 뒤에 이것을 물은 아렌트를 큰 공궁에 빠뜨린 왜 독일이 점령한 지역의 저명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치 일당에 협력했는가라는 질문. 이 부분을 중간에 제가 함께 읽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략의 뜻은 이해했을 걸로 제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렌트는 수용소 생존자들의 증언이 시작된 첫 번째 주가 끝난 뒤 남편 불리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개탄했다. 아이만 재판은 말 그대로 여론 조작용 재판이었어요. 그녀가 증인들에게서 감동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렌트에 따르면 증언의 전체적인 효과는 전 세계를 유대인 박해와 직무태만을 저지른 범죄자로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만은 거의 잊혀졌다라고 썼다. 수개월 뒤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판사들도 아렌트의 의견에 동의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역사적이나 도덕적으로 소중한 것이었지만 아이만을 단죄하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한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자 대부분의 외국 언론과 방청객은 예루살렘을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일을 했다. 5월 6일 아렌트도 예루살렘을 떠나 독일과 스위스로 향했다. 그녀는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옛 친구들을 만났으며 스위스에서 카를 야스퍼스 부부와 함께 한 주 동안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6월 20일 아이만의 변론이 재개되자 아렌트는 법정의 기자석으로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단지 나흘 동안만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다시 스위스로 떠난 아렌트는 취리에서 남편을 만난 뒤 이태리로 건너가 일 때문에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휴가를 보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이후 4주간 진행된 아이만의 증언과 이에 대한 하우스너 검사와 판사들의 반대 신문을 현장에서 듣지 못했다. 피고석에 앉은 아이히만은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정에서는 그의 변호사가 모두 진술을 시작하고 있었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도 변호인으로 활약한 독일인 로베르토 세르바티우스는 유명한 뉘른베르크 변명의 개요를 설명하는 중이었다. 여기서 뉘른베르크 변명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글을 읽겠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 회부된 나치 전범들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사용한 자신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가 자신의 의뢰인이 어떤 살인도 지시하거나 집행한 적이 없었으며 현존하는 법률에 저촉되는 어떤 범죄도 저지른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르바티우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히만이 히틀러가 만든 법률의 제정에 어떤 역할도 수행한 바가 없고 단지 어쩔 수 없이 그 법률에 따라야만 했던 죄밖에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그를 일종의 희생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반인륜적인 범죄가 용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철저히 거부당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주장과 아이만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도 살해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사형만은 모면하고 싶었던 피고 측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세르바티우스는 2주 동안 이루어진 증인신문 기간에 걸쳐 아이만에게 여러 단계로 진행된 나치의 유대인 인종청소 기간 동안 그가 나치 친위대원으로서 한 일에 대해 물었다. 가끔씩 수줍은 표정을 짓긴 했지만 아이만은 그의 친위대 경력에 대해 자랑스러움과 가식적인 사과가 뒤섞인 답변을 두서없이 내뱉었다. 그의 증언은 마지못해 그의 증언은 마지못해 하는 자의적인 시인과 상투적인 답변, 틀린 날짜와 상관에 대한 비난, 유대인에 대한 선의를 강변하는 우스꽝스러운 고백과 아무 의미도 없는 허튼 소리들로 가득했다. 아렌트는 증언을 계속할수록 아이만이 점점 더 안색이 창백해지고 유령 같은 모습이 되어간다고 느꼈다. 그녀는 아이만이 가벼운 실어증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그가 기억력과 언어구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이만이 법정에서 슬픈 표정으로 내가 아는 유일한 언어는 관공서 용어뿐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신했다. 재판 내내 그가 표현할 줄 아는 문장이라고는 상투적인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아이만의 말하는 방식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그것은 친구인 윌리엄 베럿의 얘기처럼 단지 그녀가 독일 고급 문화의 독실한 수호자이자 열렬한 지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읽고 듣는 글이나 말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아이히만의 자기방어 논리는 아렌트는 물론 다른 어떤 사람이 알던 것보다도 더 교묘했다. 수천 페이지 분량의 인터뷰 기사나 아르헨티나 도피 시절과 피랍된 뒤 이스라엘에서 보낸 몇 개월 동안 쓴 신랄하고 반유대적인 정서가 넘치는 자전적인 글들은 판사에 의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연구자나 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다. 네, 그 앞에 이제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 설명에 수천 페이지 분량의 인터뷰 기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나치당의 대의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내용들로 가득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요.
평소에는 굉장히 다채로운 글,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지만 법정에서 약간 바보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아이만은 재판 내내 자신을 어떤 독립적인 권한도 갖지 못한 중간계층의 기능적 간부이자 자신의 지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언제나 진지하게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그려내는데 성공했다. 아이만은 아직 최종 해결책을 시작하라는 히틀러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인 1930년대에 자신은 유대인 담당과의 책임자로서 유대인들을 선조의 땅에서 내모는 순간에도 그들에게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상황이 변해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니스코나 아우슈비츠 그리고 테레지엔슈타트로 수송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서방 세계 국가들이 더 이상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는 그들을 영국 지배하에 있던 팔레스타인이나 마다가스카르 섬으로 이주시키는 믿기 어려운 계획을 만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이만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사용한 주요 논리는 자신이 헌신적인 시온주의자로 유대인 동료 시온주의자들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긴 이상주의자였을 뿐 아니라 유대 문화에 정통한 전문가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5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데 기여해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자신의 발언을 실은 라이프 매거진에 대해 하우스너가 물었을 때 아이만은 잡지사가 자신의 발언을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이 실제 얘기한 것은 독일 전선에 있던 500만 명의 적들, 즉 러시아 군대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하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었다. 비록 아이만이 자신은 최종 해결책이 채택된 이후 상부에다 전투병가로 전출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긴 했지만 그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동부전선에서 독일 육군과 함께 전투를 수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최종 해결책이란 말이 몇 번 나왔는데요. 그 최종 해결책이란 말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최종 해결책이란 건요, 나치 독일이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으로 입안한 유대인 말살 정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라이프 매거진은 1950년대에 아르헨티나에서 이루어진 사센 인터뷰에서 문제의 발언을 인용한 것인데, 뒤에 그 인터뷰의 원고 전문이 공개되면서 아이만이 비단 러시아 군대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가장 중요한 나치 독일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네, 여기서 사센 인터뷰란 것에 대한 해설글이 있습니다. 아이히만이 자신의 친위대 동료이자 독일의 출판업자인 빌렘 사센과 한 인터뷰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렌트는 비록 이스라엘 조사관의 보고서와 피고의 증언 기록에 의존하고 있긴 했지만 단 한순간도 아이만이 유대인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를 광적이거나 이념적으로 철저한 인종주의적 반유대주의자라고 보지도 않았다. 요약하자면 아이만은 법정에서 자신이 인간적으로는 유죄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죽음의 수용소로 유대인들을 실어 나르는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했으나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유죄가 맞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내게 내려진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법적으로 결백하며 체포와 수감 생활, 그리고 이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 원통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직 명령을 받은 자일 뿐인 자신은 운명을 건 재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명령을 내린 자들은 이미 행복하게 죽었거나 아직도 잘 숨어 지내고 있다고 불평했다. 아이히만은 나는 단지 기계의 작은 토니밖에 지나지 않았다 라는 유명한 말,
남겼다. 이후 사람들에 의해 전체주의적 환경에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던진 것으로 평가되는 말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몇 달 뒤 선거 공판에서 크리스탈 나흐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폭력 행사 및 헝가리에서의 유대인 어린아이 상해치사 같은 몇몇 증거가 부족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된 15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내려지자 아이만은 놀라움과 함께 환멸을 나타냈다. 독일 학자인 베티나 슈탕네트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만이 선고 결과에 놀랄만한 이유가 있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슈탕네트가 그녀의 저서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 대량 살인마에 검증되지 않은 생애 2014년에서 입증한 대로 아이히만은 자신이 만약 유대인에 의해 발견되어 체포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통해 목숨만은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는 유대인이 자랑하는 지식 추구의 본능 그리고 보편적인 법칙과 지성주의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 알려진 헌신이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선민사상과 복수를 할 권리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이는 그가 1930년대 이래 계속 설파해온 주장이다. 아이히만이 신봉했던 나치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것은 경멸할 만한 약점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을 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은 아니었다. 이전에도 늘 그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만이 헛된 희망을 품었음이 드러났다. 그는 이스라엘 대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결국 1962년 5월 31일에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9개월 뒤 매거진 더 뉴요커에 5부작으로 연재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뇌리에 아이만 재판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무렵이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경쟁, 그리고 베를린 장벽 건설과 같은 대형 사건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아이만 재판에 관한 아렌트의 최종 보고서인 이 책의 내용이 자극적이고 비범한 것이 아니었다면 책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창고에서 할인 판매를 기다리는 재고품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지금도 매년 수천 부씩 팔리고 있으며 아이만과 아렌트, 홀로코스트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 홀로코스트는 잘 아시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출간되었을 때 이제 56세가 된 아렌트는 다시 한번 유럽 대륙을 여행하고 있었다. 네, 33페이지 마지막 줄을 남기고서 오늘 독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1장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전체를 읽을 계획이었는데요. 읽다 보니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두 번으로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5번 정도에 읽어보려고 했는데 아마 8번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어두운 시대의 삶이란 책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